버블에 관한 얘기할 때 뭐 네덜란드의 튤립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그 약간 인간의 본능의 그렇죠. 그 포모 현상을 네,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 현상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좀 다른 점이 우리가 보면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기도 한데 그런데 주식은 빨리빨리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사실은 저와 제 아내가 다르거든요. 제 아내는 그 약간 그 사타파라타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용도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주머니를 꼭 마련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6개월 이내에 쓸 돈.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생계용 주머니에 넣어라. 그게 금액이 뭐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그리고 그거는 어디다 넣냐면 예금과 비슷한 상품에 넣어라. 예금이나. 그래서 저축주머니라고 도 저축 상품에 넣는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꼭 이제 필수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노후 대비로 하는 그 자금. 그러니까 그 DC형 퇴직연금에 넣는다든지 그리고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서 꾸준히 모아가는 돈. 이거를 저는 자산 형성 주머니라고 그러고 그 돈은 이게 투자를 하는데 원칙을 지켜가면서 20년, 30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그 대표가 DC형 퇴직연금이고 뭐 기타 또 자금이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는 펀드라든지 주식 같은 투자 상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필수 주머니고 생계형 주머니도 필수 주머니 이 두 개는 꼭 있어야 되는 주머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그러는데 트레이딩은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주머니인데 그게 세 번째 주머니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트레이딩 주머니는 나쁜 주머니고 투자 주머니만 좋은 주머니냐? 그건 아니죠. 트레이딩도 이 일종의 저는 그 투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단기로 하기 때문에 확률이 5대5다. 5대5다. 그런데 또 그런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빠진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투자를 하되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에 가능하면 10% 이내, 아무리 많아도 20% 이내에도 하고 그거는 확률이 5대5니까 깨먹어도 내 인생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하라. 그래서 오락하는 기분을 하라 해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고수톱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하라. 나는 그 시간 있으면 원고 쓰고 이러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이 다르니까. 대신 한도는 지켜라. 저희 집사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80 된 노인도 오히려 미국에서는요. 직장인들은 이 트레이딩 주머니를 갖고 있지 않대요. 사타파라타 별로 잘 안 한대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오히려 퇴직한 분이 자기 노후 자금의 한 10% 정도 해가지고 그거를 어디 정보를 들어서 좋은 주식 있으면 사고 그래서 대박 터지면 만화님하고 폼나게 쓰고. 근데 5대5니까 박살나버리면 에이 뭐 오락했으니까 됐지 뭐. 그리고 잊어버릴 정도의 사라고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투자자분들의 동학개미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트레이딩 주머니와 저축 주머니 그러니까 이 생계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금 주머니에 예금에다 넣어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축 주머니 즉 생계형 주머니에 돈을 다 넣어놓고 있다가 주식 투자 절대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확 부음이 나면은 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꺼내서 했다가 거기서 깨먹고 나서 다시 야 이 나쁜 놈들 다시 일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자산 형성 주머니 진정한 의미의 투자 주머니 이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걸 갖고 있는 분이 많지가 않다. 야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 이제 댓글에 아 전무님 살려주세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작년 겨울부터 올해 보면 전무님 살려주세요. 아 그렇다면 이 살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생계형 주머니조차도 전부 다 이렇게 투자에 넣어 놓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전액을 이렇게 살려주세요 할 정도로 몰빵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작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좀 가격이 비싸고 이렇게 너무 과열됐을 때는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늘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아니 돈이 트래쉬가 된다고 그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캐시가 트래쉬가 된다.
돈이 녹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맞나. 예.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예. 이 생계형 주머니에 예. 대한 필요성을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 모르고 계신 게 그러니까 그게 꽤 많네요, 보니까. 뭐냐면 이게 생계형 주머니와 투자 주머니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갖고 있어서 장기 투자하는 주머니가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투자의 그 기본에 대해서 아직 그 아까 말하는 주식 투자의 두 가지 리스크를 방어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시장 리스크와 그다음에 개별 종목 리스크 그거를 이렇게 방어해 가면서 운용하는 게 이제 투자 주머니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없고 우리가 재테크라 저는 재테크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을 하는데 네. 돈 버는 기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냐면 투자와 이 트레이딩 무슨 테크닉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주머니는 투자 주머니로 따로 있고 근데 옛날에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퇴직연금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제법 퇴직연금 자산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거를 잘 운영해서 그걸 노후를 위해서 하면서 그 배운 그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저는 여러 뭐랄까 우리 금융회사한테도 문제가 있고 유튜브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뭡니까 투자의 원칙을 자꾸 외치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게 섹시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청을 잘 안 해줘요. 섹시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가요. 이 3분법 원칙을 말씀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주식,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요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식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단기형, 실제로는 우리가 주식으로도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꼭 이 현금을 30% 갖고 있는 걸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때야 저 뭐 학생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몰랐었는데, 이런 원칙을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원칙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주가가 밀리는데 지난번 코로나 때도 저희 업계의 그 유명한 우리 장덕수 회장님이나 그 외에 투자 고수분들 보면 그때 당시에 주식을 하나도 안 들고 있으면서 나는 전부 다 캐시만 있지롱이 아니라 주식의 고수들 보면 다 주식으로 다 터져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왜 저렇게 계속 자산이 늘어나고 버틸 수 있었을까 보니까 다 이 캐시가 또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워런 버핏의 주총을 봤더니 아니 현금이 뭐 150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대표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정말 우리 동학개미 분들, 서학개미 분들한테 지금 뭐 단기적인 시황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투자에 있어 중요한 이 자산 배분. 여기서 내가 단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반드시 이제 필수 주머니요. 그런 현금성 자산을 늘 가지고 가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네요. 그래 해야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지. 이 돈마저도 당장 3개월, 6개월 뒤에 쓰는 자금마저도 변동성이 심한 자산에 다 넣어놓으니까 마음이 괴롭고 투자가 말 그대로 이게 뭐 투기가 되는 그런 거네요, 보니까. 또 하나 우리 사회의 이 리스크, RISK, 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옛날에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여성 투자자들,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용기, 깡이 최고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주식 타서 투자해가지고 손해보고 펀드 투자해서 손해보고 딸은 시집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고 아들은 취직했는데 잘리고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들이 입에 달고 다는 말이 뭐냐면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는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그러고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다들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위험의 정확한 영어는 중학교 때 배운 대로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위험이고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근데 50%만 번역한 거예요, 그게. 근데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10% 이상 금리 주면서 책임져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돼 있죠. 그다음에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네. 이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고는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세상인데 근데 어머니들은 근처도 가지 마, 근처도 가지 마. 애들을 그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요, 사실은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해외 사례를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면 네. 이제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사람 전문가를 불러다가 행정기획위원장을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르더라고요. 예. 선생님만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이 애들이 없는데 선생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거든요. 예.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도 우리 애들도 예.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 마라, 근처도 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 안전한 거 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애들을 망쳐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니까 그럼 리스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까 말하는 주식 투자에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로 시장 리스크와 마켓 리스크와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깨닫게 하는 것만 해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그다음에 덴저, 전부 다 위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리스키 에셋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 리스크 온을 해라, 오프를 해라. 아니 위험하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건데 덴저러스 하면 피해야 되는데 왜 위험 자산에 올라타라? 그 아니면 지금은 떨어져 있으라. 그게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야 될 때인지 그렇죠. 그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번역을 그냥 위험 자산이라고 자꾸만 번역을 하니까 아니,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이제 주식을 안 하는 어떤 어머님을 만났었거든요. 아들이 이제 어머님 모시고 왔는데 안타깝죠. 아니 이렇게 훌륭한 기업에 소유권을 이제 가지면서 내 노후를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를 여전히 위험해서 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게 되면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50대다. 100에서 50 빼면 50 남으니까 50%만을 공격적인 상품에 넣어놓고 나머지 50%는 좀 채권이라든지 약간은 좀 안정적인 상품에 넣어놓는 습관을 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6개월이나 1년을 정해두고 한 번씩 점검해서 그 비율을 조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나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이 높아졌으면은 이 높아진 만큼은 줄여라. 그러면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 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50대인 나한테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50%가 적정한데 65% 정도 늘어났다고 그러면은 나한테는 너무 리스키한 이 비율이야. 그러니까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나한테 맞는 비율로 돌려놓으세요. 그래서 팔 거니까 혹시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원망하면 안 되죠. 자기한테 맞춘 거니까. 그리고 또 6개월쯤 지나서 이번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50% 이하여야 할 비율이 40%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가 줄었으면은 그때는 줄은 만큼 10%를 공격적인 상품에서 더 갖다 늘려라. 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를 것 같아서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나이가 50대인 나한테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이 40%는 너무나 보수적인 거니까 나한테 맞는 비율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뜻이거든요. 비율을 올리고 높이고 늦추라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오를 것 같으니까 많이 사는 게 아니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많이 사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 형편에 비해서 과다하게 갖고 있으면 줄여야 되고 시황과는 관계없이 너무 보수적인 비율이 너무 높으면은 좀 공격적인 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 원칙에 대한 이해가. 저한테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실 때
이번에 이제 주가가 3,300 넘었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예. 아 그때 팔 걸. 예. 그리고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는지 너무 파는 게 너무 어렵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국민연금이 예. 그 주식,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 타겟 비율을 예.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6% 딱 정해놓다가 예. 주가가 더블로 가면 이게 뭐 32%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계속 팔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타겟 레이트를 내려가니까 사고 예.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전문기관으로서는 예. 좀 더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시장을 예측할 예. 수 있는 예. 데이터로 예. 좀 비중을 늘리고 줄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 지나고 보니까 시장을 이렇게 맞추는 건 힘든데 예. 그렇게 확실한 기준이 있으니까 예. 결국은 위에서도 팔 수 있고 예. 또 지금은 살 수도 있고 예. 그걸 개인들도 똑같네요. 저도 그 마찬가지로요. 그 원칙을 지키는 게 간단한 원칙인데 네. 지키는 게 무지하게 힘든 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이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이제 50대 있을 때 50%였는데 65% 늘었다 이거죠. 6개월에 주가가 올라서. 그래서 15%를 팔았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사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투인사 사장을 하니까 그놈의 회사가 안 되지. 예? 네. 지금 그 국민연금과 똑같은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또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고 나이가 50대인 나에게 공격적인 비중이 65%는 네. 너무나 이 리스키한 거야. 그래서 늘어난 비중만 판 거야. 네.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우리 제도권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해가지고 스트래티직 에셋 알로케이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00세에서 내 나이 50을 빼서 50%. 아니면 조금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은 나는 80에서 뺄래. 그러면 이제 80에서 50. 그거는 이제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건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가 나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네요. 둘째가 재산 상태. 그러니까 같은 나이라도 재산이 많은 분은 좀 공격적으로 되고 재산이 없는 분은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현실은 뭐냐? 재산이 없는 분이 이판사판으로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오히려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보수적으로 하는데 저기 아침에 뭐 이렇게 일해서 돈 좀 버는 사람이 저 미사리 조정 경기장 가서 이판사판 걸잖아요. 그게 벌써 그러니까 첫째가 나이, 둘째 재산 상태, 셋째가 가족 상황. 내년에 시집갈 딸이 있는 사람은 그 혼수값만큼은 단기 상품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신의 성향. 약간만 손해봐도 가슴이 덜덜덜 떨리는 사람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죠. 웬만큼 손해봐도 마음이 태어난 사람은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전체가 뭐냐면 자신의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금융회사에 가게 되면 형편을 묻는 질문지를, 설문지를 주지요. 그게 대답을 하게 되면 점수가 나와가지고 손님은 점수를 보니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겠군요. 손님은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군요. 그래서 비율을 짜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루나 뭐 테라가 폭락했을 때 어떤 분에 대한 뭐 사연을 이렇게 보면 뭐 내년에 뭐 이렇게 보증금으로 해야 될 돈을 거기다가 다 몰빵했다가 그게 뭐 7억이 그냥 빵원됐다 뭐 이런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6개월 뒤에 뭐 내년에 반드시 써야 될 돈이 있으면 그런 돈은 절대 이제 변동성이 심한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이 트레이딩 주머니를 좋아하는 분은 하되 그 규모만 비율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해라. 그거 싫은 사람 하지 말고. 저희 집에서 저와 제 아내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지켜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후에 쓸 돈으로 루나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게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게 기술의 발전도 있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럼 뭐 좀 그냥 약간 오락하는 기분으로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공부를 안 해보다 보니까 모르는 거는 이제 투자하지 말자는 원칙이 있어가지고 안 하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가상화폐의 이 변동성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변동성에도 보면 이제 약간의 패턴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또 언제 나타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니까 네. 감히 이제 투자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불확실한 변동성을 또 즐기는 사람이라면 예. 뭐 조금만 하라는 그렇죠. 거죠. 그죠? 예. 감당할 수 예. 있는. 자기 감당 범위 내에. 예. 그래서 주머니를 3개 주머니. 3개 주머니. 예, 첫째 생계용. 그거는 또 상품은 저축 상품으로. 예. 그다음에 이 트레이딩 주머니. 예. 오락하는 기분으로. 그다음에 자산 형성 주머니. 예. 지금 펀드나 그 주식으로 이 장기 분산 투자. 예. 그 3개의 주머니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낭패를 보진 않는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유,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40년생이시거든요. 아, 예. 네. 이제 83인데 예. 저희 아버지가 좀 약간 이렇게 철두철미한 분이세요. 예. 완벽자의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7, 8년 전부터 예. 노후가 아니라 예. 자꾸만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할 예. 예. 그런 준비에 대한 예. 그런 걱정을 너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트럼프가 예. 그 국회에서 연설할 때 네. 뒤에 이제 펠로시 여사라고 민주당의 펠로시 여사가 트럼프 연설문을 이렇게 찢어버리잖아요. 예. 보면서 제가 아버지 저 펠로시 여사가 네. 아버지랑 네. 동갑이시라고 저렇게 아직까지도 일하고 계시니까 네. 아버지가 한 105세 네. 예. 또 네. 대표님이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네.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네. 사실 뭐 20, 30년 뒤면 또 평균 수명이 또 늘어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워런 버핏도 그렇고 찰리 먼거 99세신데 네. 지금도 저렇게 하고 네. 계시니까 네. 조금 더 이렇게 한 100세까지는 네.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라고만 얘기했지. 적극적으로 예. 네. 근데 예. 확실히 예. 나이가 드실수록 예. 이런 변동성이 심한 예. 그런 자산의 비중은 네. 줄이는 게 맞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만 저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퇴직 후에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이고 네. 셋째가 이 외로움인데 정신적인 외로움인데 네.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조금 돈이 생기는 일이든 네. 취미 활동이든 또는 그 사회 공헌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네, 그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금년에 우리 나이로 76세인데 예.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뭐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걱정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뭔가는 하여튼 꼭 돈 때문에 아니라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오늘은 이거 해야 되겠다.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다. 네.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면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몸을 움직이는 일을 갖는 거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얘기하고. 근데 그건 저는 이제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이 참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대표님도 뭡니까 그 선배 형님이라고 그랬구나. 네. 형님이 이걸 그런 얘기를 들은 거가 네. 굉장히 도움이 됐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아오면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부터 47년 전이구나. 1975년에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 가서 그때는 한국 거래소를 다녔으니까 네. 연수를 갔는데 그때 일본의 그 동경 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네. 그 앞을 견학을 하는데 머리가 허연 70 넘어서 가던 노인분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서 안내하는 분한테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간부직도 했고 공무원도 한 분인데 그 얼마씩 받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500엔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는 거죠. 예.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겠구나. 저는 그때 간접 경험으로 그걸 본 거가 엄청나지 않은 도움이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초 그 무렵에 2000년대 초에 그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시작이 저와 동갑 47년생부터거든요. 예. 그때
몇 년 퇴직을 앞두고 이 노후 준비에 대한 이 저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들이. 한 그 20권 정도 제가 사가지고 그 노후 설계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도 뭐냐, 돈 버는 그거보다도 이 일을 준비하라는 거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퇴직 후에 일의 중요성.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일본에서도요. 그 퇴직한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랑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인 이거가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일본의 은퇴 전문가 그 오가와 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에세이를 그 가끔씩 보내주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에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사람이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게 아니고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그 지금 우리도요. 제가 KBS 아침마당에 서너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가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 그게 왜 그런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는 은퇴하는 그 세대들은 전업주부, 직장인이 되잖아요. 한 30년 정도를 부부, 아내의 세계와 남편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만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커플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이 출장 가는 것도 마누라 허락받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해서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은 한 30년을 분단된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모님들만 그 남편 그렇게 퇴직한 남편 바가지 긁는 게 아니고 일본도요. 퇴직한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증세가 우울증, 뭐 위궤양, 그 다음에 뭐 암 공포증, 뭐 키친 드니까 주방에 홀짝홀짝 술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하여튼 7가지인가 병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부인들이 괴로워한다고요. 집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그래서 저는 남편분들이, 저는 퇴직 직전에 남편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요. 그 중에서 최선의 방법이, 그걸 대응하는 방법이 소일거리입니다. 그것부터 찾으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83세면요. 지금 너무 그게 떠날 날을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빨라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되게 건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 양복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회사가 92년도에 부도가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40년생이시니까 53세 거의 제 나이에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방금 대표님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가는 게 저희 아버지가 엄청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렇게 부지런하시던 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그리고 집에만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 방금 7가지 그 증후군 그리고 제 동생이 좀 나이가 어렸는데 제 동생도 막 중학생인데 막 스트레스.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싸우니까. 그런 거부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굉장한 이게 우리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은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에 대한 저희 아버지 엄청 건강하시고 뭐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이 세 가지를 건강관리 기법하고 그러니까 외로움 달래는 방법. 저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도 저희 아버님이 6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한 50대 시골에 계시다가 서울에 자식들이 있는 데로 왔는데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한 10시나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소주 한 잔 드시고 갈 데도 없으니까 또 한 두어 병 좀 드시고 그리고 담배 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떠나셨어요. 근데 저는 스타일이 저 아버지하고 똑같은데 저는 사실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매일 뭐 방송도 나가야지 강의도 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걷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있는 게 걷기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걸으면서 요즘 그 유튜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그 책 읽어주는 그 유튜브가 많아요. 그래서 박원선 선생님, 김동희 선생님 이런 분들의 그거를 1시간 걸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힐링도 되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이게 보면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퇴직한 분들이 가끔 만나면은
만나자마자 말을 시작해서 끝나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 말을 안 해봤으니까 사람 만나면. 그랬는데 후배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자꾸 나갈 거리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 돈이 안 되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건강도 유지되고, 그 다음에 말수도 줄어들고, 네. 부부간에 아까 말한 집에 없는 남편이 되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대표님 대표님이 47년생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몇 명 정도 태어났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됐으니까. 베이비붐 세대는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는요. 한 60? 5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전에 우리나라 전 놀란 게요.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요. 47년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근데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래서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예. 일본은 47년에서 49년까지 3년 동안에 4.5명에서 4.3명 기간이 3년 계속되고요. 네.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까지 3.3명에서 3.0명 기간이 3년 계속됐는데 네. 우리나라는 놀란 게요. 이 1950년부터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50년에서 66년까지 17년 동안에 6.3명에서 6.3명? 예, 4.5명 기간이 17년. 이야. 그 다음에 66년에서 73년까지 네. 또 4.3명에서 뭐 4.0 기간이 7년. 예. 그 다음에 74년에서 77년까지 3.4명 이 정도에서 3.0명 기간이 4년. 네.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은 거예요. 와. 1년에 100만 명씩. 1년에 100만 명. 근데 작년에 0.81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베이비붐 그때 28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현역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세계에서 끝내주는 나라였거든요. 네.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그 후에 몇 명 낳지 않은 우리 애들 세대들이 네. 어떻게 우리를 부양하겠는가. 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노인들은 셀프 부양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 구조를 봐도 이 0.8명이 이 수많은 다 4명부터 7명을 부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구조가 안 나오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셀프 부양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공감을 하고요. 저희 때가 100만 명 이렇게 태어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호동 씨나 유재석 이런 분을 보면서 왜 저분들을 계속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동갑 나이대들이에요. 근데 저희 때가 100만 명이고 제 앞뒤로도 다 100만 명씩이니까 이 사람들이 60세, 70세 돼도 100만 명씩이 그대로 올라가니까 아, 강호동 씨나 보면 80세, 90세 돼도 계속 나오겠구나. 우리 같은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제 나이대 제 같은 또래들이 보면요. 제 89학번인데요. 제 또래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 제 친구들이 이 업계에 한 5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다 뭐 이직을 했던가 아니면 전업 투자를 갔던가 했는데, 앞으로 50년은 이 먹고 산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돈 건강 플러스 또 정신적인 외로움. 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같은 분이 가이드를 좀 먼저 이제 한 20년 저희보다 빠르게 그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가이드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고 그래도 대표님 세대 때는 그래도 부동산을 또 좀 취득하기가 그나마 좀 쉬웠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세대부터 보면 그래도 부동산이라도 좀 사놓은 분들은 그래도 노후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는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빠지고 그런 사이에 살게 되기 때문에 참 우리 아들 세대들이 참 앞으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희 아버지 40년대생 분들은 정말 없이 자라셨잖아요.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라는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취직 걱정은 안 하셨는데 요즘 뭐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는데 그런데 풍요로워졌는데 이제 취직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을 합쳐보면 공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뭐 우리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50대 그리고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40대, 30대 그런 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 네. 이 주머니를 3개를 마련해라. 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네. 엄청난 금융자산이라는 걸 인식해라.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그리고 이게 항상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아, 평생 현역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돈 때문에도 그랬지만 건강 때문에도 그랬고 네. 그 외로움을 그러니까 돈, 건강, 외로움 이걸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네. 뭔가 소일거리다. 네. 꼭 이렇게 일하면 말이지 돈 버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네. 아니고 하여튼 그게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네요. 네. 소일거리가 꼭 뭐 네.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약간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좀 어떻게 보면 뭐 봉사활동으로도 그렇죠. 얼마든지 이제 좀 정신적으로도 그런 자존감이나 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우리의 노후를 위한 귀중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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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